78배 오정희 여사님은 한때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명망 높은 교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했던가요? 몇 달 전 빙판길에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신 후로는 꼼짝없이 휠체어 신세가 되셨습니다. 평생을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 강한 분이셨기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지금의 상황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셨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마음 하나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런 정희 여사님께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 수소문 끝에 구해온 간병인 이하나 씨였습니다. 하나 씨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선하고 부지런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정희 여사님을 마치 친어머니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식사 수발은 물론이고 밤낮 없이 곁을 지키며 말동무가 되어 주었죠. 이웃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끔 들르는 자식들마저 하나 씨를 천사라고 부르며 입이 닳도록 칭찬했습니다. 정희 여사님 역시 까칠했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 씨를 친딸처럼 믿고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하나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을 정희 여사님께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잠이 보약이에요. 늘 마시던 우유였지만 그날따라 정희 여사님은 목 넘김 끝에 아주 희미한 쓴맛을 느꼈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빨리 온몸이 노곤해지며 잠이 쏟아졌죠. 이상하다. 혹시? 정희 여사님은 순간적인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잠든 척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 안이 아주 조용해지자 침대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여사님은 실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죠. 어둠 속에서 하나 씨가 정희 여사님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통장과 도장을 꺼내 작은 탁상용 스탠드 불빛 아래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듯 했죠. 정희 여사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하나 씨는 만족스러운 듯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에 그 상냥한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죠. 흥?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시죠? 멍청하게. 통장에 돈만 쌓아두면 뭐해? 내가 좋은데 잘 써드릴게. 하나 씨는 통장과 도장을 제자리에 놓아두고는 정희 여사님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자요, 어머님. 내일 아침에도 맛있는 약 타드릴게요. 정희 여사님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밤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어야만 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희 여사님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 공기가 참 좋네요. 아침 햇살은 눈부셨지만 오정희 여사님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그녀는 수백 번도 더 고민했죠. 당장이라도 하나 씨의 멱살을 잡고 내 인연, 내가 어찌 나한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묶인 이 몸으로는 저 젊고 힘센 여자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저 악마 같은 여자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서
저 천사에 가면 뒤에 숨은 악마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정희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아주 끔찍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녀는 이제부터 진짜 중증 치매 환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만이 저 여자의 감시 속에서 살아남아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부터 그녀의 처절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씨가 떠먹여주는 죽을 그녀는 일부러 입가에 질질 흘렸습니다. 숟가락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기도 했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나 씨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약 기운 때문인가? 아니면 충격으로 정말 맛이 가버린 건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는 듯 했죠. 정희 여사님의 연기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학자로 살아오며 갈고 닦은 그 명석한 두뇌가 이제는 오직 진짜 치매 환자처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하나 씨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정희 여사님 앞에서 착한 간병인 연기를 하지 않았죠. 정희 여사님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정희 여사님을 무시하거나 귀찮다는 듯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을 뒤지고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텅 빈 인형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하나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정희 여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다정하지만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통 기운이 없으시네. 제가 용돈 좀 더 두둑이 챙겨드려야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하나 씨는 그렇게 말하며 장난처럼 정희 여사님의 힘없는 뺨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한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정희 여사님의 시간은 두 갈래로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그저 숨만 쉬는 늙은 노인이었죠. 하지만 간병인 하나 씨가 잠든 깊은 밤 혹은 그녀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그 찰나의 시간. 그때는 오롯이 복수를 계획하는 예리한 교수 오정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연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손에 쥔 숟가락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나 씨는 이제 완전히 방심한 듯 했습니다. 정희 여사님 앞에서도 보란 듯이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샀다고 자랑하거나 정희 여사님의 카드로 홈쇼핑 물건을 주문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정희 여사님은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연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휠체어에 갇힌 몸, 24시간 감시당하는 이 집안에서 어떻게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오래된 습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중요한 날이나 잊지 말아야 할 약속들을 침대, 머리맡 달력 귀퉁이에 작게 표시해두는 버릇이었죠. 마치 어린아이 낙서처럼 보이도록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말입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하나 씨가 자신을 학대하거나 돈을 훔쳐간 날짜 아래에 아주 작은 점이나 세모 표시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씨는 그저 노망난 할머니의 의미 없는 낙서련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바로 하나 씨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학대하는 순간의 고함 소리,
돈을 빼돌리며 자신을 조롱하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왔던 낡은 반지꼬리함. 그 안에 아주 작은 녹음기 하나를 넣어두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은 되었을 법한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구식 녹음기였죠. 며칠 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 씨가 어머님, 세탁물 걷어올게요. 금방 와요라며 잠시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정희 여사님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 씨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녀는 휠체어 바퀴를 굴려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옷장 가장 아래 칸, 낡은 반지꼬리함을 찾아 열었습니다. 다행히 녹음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지만 작동은 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디에 숨겨야 할까요? 하나 씨가 절대 찾지 못할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선반 위에 놓인 두루마리 휴지. 그 안에 동그란 종이 심. 그래요, 저기라면. 정희 여사님은 녹음기를 손수건의 감싸품에 숨기고 휠체어를 화장실로 몰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풀어내고 그 동그란 종이 심 안에 작은 녹음기를 밀어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칵! 화장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세탁 바구니를 든 하나 씨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휴지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돼요. 하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정희 여사님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그녀는 황급히 녹음기를 다시 품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 만지작거리던 두루마리 휴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침에 놓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종이, 하얀 종이. 하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희 여사님과 그녀가 만지던 휴지를 번갈아 쏘아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표정이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들을 주워 담고는 욕실을 나갔습니다. 정희 여사님은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연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간병인 하나 씨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오정의 여사님을 향한 날카로운 의심이 도사리고 있었죠. 너무 완벽하다. 하나 씨는 생각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어쩜 저렇게 교과서 같을까. 중요한 순간에만 유독 더 심해지는 기억력 감퇴.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정희 여사님의 눈빛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차갑고 명석한 예전 교수의 모습. 하나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 늙은 여자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 씨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정희 여사님을 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제가 방 청소 싹 해드릴게요. 묵은 먼지도 털고 기분 전환도 하시게요. 정희 여사님은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하나 씨의 대청소는 평범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희 여사님을 휠체어에 태워 거실 창가에 앉혀두고는 마치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방 안의 모든 물건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속, 침대 밑, 심지어 책장 속의 책갈피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뒤졌죠. 정희 여사님은 창밖을 보는 척하며
등 뒤에서 벌어지는 그 집요한 수색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 씨의 손길이 벽에 걸린 낡고 커다란 뻐꾸기 시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정희 여사님이 젊은 시절 독일 학회에서 사온 그녀의 추억이 담긴 시계였죠. 그 시계 뒤 아주 작은 틈새. 그곳에 정희 여사님은 만약을 대비해 하나 씨의 악행과 자신의 진짜 상태를 기록한 작은 메모장을 숨겨두었습니다. 덜컥 시계가 벽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침묵. 거실 창가에 앉은 정희 여사님은 숨조차 쉴 수 없었죠.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하나 씨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하나 씨가 아주 천천히 정희 여사님의 휠체어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정희 여사님의 비밀 메모장이었죠. 하나 씨는 메모장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갑고 낮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크크거림이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하하하, 세상에 어머님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배우 하셨어도 대성하셨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그녀는 메모장을 정희 여사님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하나 씨가 약에 무언가를 탄 날, 돈을 훔쳐간 날, 폭언을 한 날 모든 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영감탱이가 감히 날 속여? 하나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메모장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죠. 정희 여사님의 눈앞에서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온 진실의 기록들이 까만 재가 되어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정희 여사님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가장 최악의 패배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 씨는 불타는 메모장 조각을 정희 여사님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배우는 무대에서 내려올 때를 알아야죠. 이제 정말로 영원히 조용히 쉬셔야겠어요. 간병인 하나 씨의 눈빛은 이제 가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비밀 메모장이 잿더미가 된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오정희 여사님을 돌봐야 할 환자가 아닌 처리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녀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정희 여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어머님, 어디 가세요? 또 넘어지시려고 하며 신경질적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 씨는 계획을 서둘렀습니다. 정희 여사님을 완벽한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보내버리는 것. 그것만이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묻어버릴 유일한 길이었죠. 그녀는 정희 여사님의 자식들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가련했지만 그 내용은 끔찍했죠. 따님, 어머님이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꼭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 같다고. 어제는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때리려고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씨의 눈물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자식들은 오히려 간병인을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하나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병원 알아볼게요. 하나 씨만 믿어요. 정희 여사님은 그 통화를 바로 옆에서 들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들마저 자신을 완전히 외면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이 세상에 완벽히 혼자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 씨가 주문한 택배가 도착했는데 물건이 잘못 왔다며 현관 밖에서 택배 기사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평소라면 정희 여사님을 잠시도 혼자 두지 않았을 그녀였지만 오늘은 흥분한 탓인지 문까지 활짝 열어둔 채 정신이 없었죠. 정희 여사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 하나 씨가 잠시 내려놓은 그녀의 노트북 컴퓨터가 보였습니다. 정희 여사님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휠체어 바퀴를 굴렸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 노트북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평생 학자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졸업시킨 제자 중 가장 믿음직스러웠고 지금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된 한 제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억해냈습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그녀는 짧은 메일 한 통을 작성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횡설수설처럼 보이도록 하지만 그 제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를 섞어서였죠. 젊은 시절 함께 연구했던 논문의 제목과 위급 상황을 뜻하는 둘만의 약속된 단어를 넣었습니다. 제목 긴급질의 나이팅게일 오류 내용 이 박사, 내 오래된 논문 결론이 틀렸네. 7번째 각주 확인 바람. 현재 검은 세장 속임. 즉시 구조 바람. 나이팅게일은 간호사, 즉 간병인을 뜻하는 그들만의 암호였습니다. 검은 세장은 감금 상태를 의미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이 신호가 닿기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하나 씨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노트북 앞에 멈춰 있는 정희 여사님의 휠체어에 꽂혔습니다. 어머님,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하나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송된 메일.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내용. 하나 씨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마지막 발악을 한 것입니다. 이 영감탱이가 감히. 하나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전원 코드를 거칠게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희 여사님이 보는 앞에서 노트북을 바닥에 그대로 내리꽂아 박살 내버렸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정희 여사님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드디어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간병인 하나 씨는 아침부터 분주했죠. 마치 정든 가족을 떠나보내기라도 하는 듯 정희 여사님의 낡은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물론 그 눈물 뒤에는 희미한 미소가 숨겨져 있었지만요. 어머님, 이제 정말 가셔야 해요. 거기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치료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 씨는 정희 여사님의 휠체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밖에는 이미 하얀색 병원 앰뷸런스와 낯선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하나 씨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살난 노트북처럼 그녀의 마음도 이미 산산조각 난 뒤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정희 여사님의 큰딸과 아들이 황급히 내렸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자식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딸이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정희 여사님의 눈에 아주 잠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듯 했죠.
그래, 내 자식들만은 나를 믿어줄 거야.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 순간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하나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 정말 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예요? 딸은 어머니가 아닌 간병인 하나 씨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하나 씨는 기다렸다는 듯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딸의 어깨에 기대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어젯밤에도 저를 때리시려고 흑흑 이제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자식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아들은 오히려 정희 여사님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 씨한테 왜 그러세요? 저분이 얼마나 어머니를. 아니야.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얘들아, 엄마 말 좀 믿어줘, 제발. 정희 여사님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자식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천사 간병인 하나 씨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정희 여사님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넘기기 위해서였죠. 엄마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응?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자. 우리가 자주 갈게. 박정희 여사님은 자신을 외면하는 딸의 눈빛, 아들의 원망스러운 눈빛 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제 어미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혼자였습니다. 오정희 여사님의 휠체어가 하얀색 병원 앰뷸런스 뒷문 바로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그녀를 차 안으로 옮기려 휠체어 바퀴를 단단히 고정했죠. 딸은 옆에서 엄마 미안해, 금방 다시 데리러 올게라며 의미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하나 씨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아주 희미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오 마이너스. 어디선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급작스럽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순식간에 2대의 경찰차가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급정거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함께 낯익은 얼굴 하나가 황급히 내렸습니다. 바로 정희 여사님의 암호 같은 메일을 받고 달려온 그녀의 옛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오정희 교수님. 제자는 앰뷸런스 앞에 선 휠체어를 발견하고는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경찰관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나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 해치려고, 어머니가 치매라 횡설수설하시는 걸 이용해서. 하나 씨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제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녀의 거짓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품속에서 노트북 컴퓨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 씨가 박살냈던 정희 여사님의 그 노트북이었습니다. 복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신 메일, 그리고 간병인 이하나 씨가 선생님을 학대하고 횡령을 저지른 증거 파일들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하나 씨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하나 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휠체어에 앉은 정희 여사님을 붙잡아 인질처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이 노망난 할망구 때문에. 하지만
하나 씨의 손이 정희 여사님의 어깨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 정희 여사님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 믿을 수 없는 힘으로 하나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누굴. 정희 여사님은 더 이상 멍하니 허공을 보던 그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났고 목소리는 젊은 시절 강단에 섰을 때처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제자마저 막아서며 꼿꼿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일어선 것입니다. 내가 직접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주겠소. 그녀는 하나 씨를 똑바로 노려보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 차갑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습니다. 약에 몰래 수면제를 탄 날짜, 통장에서 돈을 빼간 정확한 액수, 밤마다 자신에게 퍼부었던 폭언들까지 모든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방금 전까지 자식들조차 믿지 않았던 그 치매 노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그리고 며칠 뒤 열린 법정. 그 모든 자리에서 오정희 여사님은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히 서서 증언했죠. 치매 노인이라는 거짓 가면, 뒤에 숨겨야 했던 명석함과 논리 정연함. 그녀는 전직 교수답게 간병인 이하나의 모든 죄목을 차분하고 정확하게 증명해 나갔습니다. 제자가 복원한 노트북 속의 이메일 기록, 탁상시계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 그리고 벽에 몰래 표시해둔 학대의 기록들까지 모든 증거 앞에서 하나 씨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사 간병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녀는 학대와 횡령,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죠. 법정 방청석에는 그녀의 자식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갔던 죄책감,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미안함. 그들은 재판이 끝난 후 정희 여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희 여사님은 그들의 눈물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용서,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들의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지옥의 문턱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노모가 아니었죠. 모든 것이 끝난 후 정희 여사님은 자식들의 도움을 정중히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씨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물건들을 버리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마치 지난 몇 달간의 악몽을 씻어내듯 말이죠. 다시 찾은 평온. 그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먼지 쌓인 책들을 펼쳤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자유롭게 강단에 설 수는 없겠지만 그녀의 맑은 정신과 깊은 지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희 여사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고요하고도 단단한 평화가 잔잔한 미소처럼 감돌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